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작년에 분노조절 장애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메일이나 연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 중에 너무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었는데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폭력을 당하고 있다. 또 우리는 부부싸움이 항상 폭력으로 끝난다. 또 경찰이 와야만 부부싸움이 종료된다. 이런 분들의 사연을 제가 듣고 가정폭력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있구나.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여자분들이 맞고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까 싶었는데 부부 갈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주제를 가정폭력을 벗어나는 법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부부 갈등을 없애는 법이 일단 중요해요. 부부 갈등이 있어서 부부싸움으로 이어지니까 폭력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고 정말 뉴스에 실릴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상처는 항상 누가 준다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 내에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우리 가족은 정말 비정상이야. 우리는 정말 숨겨야 돼. 누가 알면 안 돼. 이런 어떤 수치스러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왜냐하면 원래 상처와 폭력은 가정 안에서 가장 먼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거든요. 자, 여러분. 가정폭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입니다. 분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사형 선고가 얼마 전에 내려진 어금니 아빠. 이분을 제가 그 MBN 뉴스파이터에서 자세하게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수사관하고 변호사랑 같이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역시 이분은 사이코패스일 뿐이 없다.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다. 왜? 자기 뉘우침이 없고 말을 자꾸 번복되고 거짓말을 일삼고 사람을 자기가 착취하는 존재, 아내고 딸이고 딸의 친구고 내가 어떤 착취하는 존재로서 여기는 어떤 자기 중심적이면서 자기애성이 강한 사이코패스로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변호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 변호사마저도 이틀 말해보고 그만뒀어요. 변호사가 왜 그만뒀겠어요. 이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사형수지만 나섰다가 말해보고서는 이 사람은 도저히 바뀔 사람이 아니다. 또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아니다. 변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 해서 변호사도 포기를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사형 선고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생명을 그래도 우리가 보존해줘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선고한 사람이 그랬죠. 지역사회의 복귀가 이 사람은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위협적이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정폭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가? 세 가지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대에는 이런 세 가지 사이클이 정신과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초조 단계예요. 초조 단계는 둘 사이에서 엄청난 긴장감이 오고 가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트집 잡고 긴장과 불안이 특징인데요. 부인은 꼼짝도 못해요. 음식이 맛이 없다. 집안 정리가 안 돼 있다. 아이들이 왜 가정교육이 이 모양이냐. 남편의 그런 지적에 부인은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자기가 뭔가 행동을 바꾸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런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급성 단계. 화산이 폭발하는 단계죠. 그래서 경찰이 충돌하거나 또는 이웃집에 신고가 들어가는 그런 것이 점점 빈번해지고 어떤 싸움이나 갈등이 점점 위협적으로 칼을 든다든지 물건을 짚어 던진다든지. 그래서 사실 성경에도 나오죠. 성난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 있다. 또 세 번째 단계는 사과의 단계. 바로 이 단계 때문에 부인을 참고 살게 되는 건데요. 폭력적인 남편에서 갑자기 착하고 회개하는 남편으로 돌변. 무릎 꿇고 빌다든지 선물을 사준다든지 집안일을 거들어주고 후회하면서 괴로워. 내가 또 그랬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못된 놈이니까 내 죄는 내가 정말 하나님 다 죄를 물으실 거야.
날 용서해달라고 빈다는 거죠. 또 사랑을 고백하면서 내가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 약속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이런 징벌은 하나님 내리실 거니까 내가 좀 더 한 번 더 용서하고 참자 하다 보니까 또 다른 1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남편은 다시 아내의 트집을 잡게 되고 이 사이클이 점점 빈번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요. 저희 환자 사례도 있었어요. 대부분의 아내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이를 못 보게 될까 봐. 남편을 떠나고 싶어도 내 아이를 못 만나게 될까 봐. 또 한 10년, 20년 가정주부로 지냈던 분들은 먹고 살 걱정. 내가 그래도 지금은 폭력적인 남편이지만 그래도 생활비도 다 주고 아이의 아빠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으니까 나만 참으면 된다는 거지. 나만 참으면 다 행복하다. 또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십자가다 이거는. 내가 희생을 하면 나 하나만 희생하면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다. 그렇지만 지켜야 될 가정이 아닌 거죠 지금 이미. 또 가족 간에도 간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부 사이에도 간간이 있다.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는 메이트 레이프라고 해서 부부 사이에도 어떤 폭력이 가해지거나 강압적인 성관계는 우리가 간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간간으로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다시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냥 다시 또 아내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그런 반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정폭력에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피해자는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희생양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죠. 근데 가해자를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해요. 근데 가해자 역시도 치료가 굉장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분들은요, 제가 만나봤지만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자기가 컨트롤한다는 어떤 뿌듯함을 느껴요. 가정에서의 내가 어떤 권위를 갖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거든. 내가 나타나서 한번 소리 확 지르면 갑자기 가족이 조용해지거든요. 다 나를 따르거든요. 그만큼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나 남편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도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설 위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받은 이메일 중에는 해외에서 이제 그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해외는 우리나라보다 더 힘들어요. 상황이. 왜냐면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직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분도 확실치 않고 어려운 일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받는 그 스트레스가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더 그거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면 아내도 사실은 풀 데가 없거든요. 왜냐면 남편 믿고 해외로 왔다가 갑자기 자기도 고립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친정 식구도 없고 친한 친구들도 없고 하는 상황에서 그 스트레스 받는 거를 남편에게 풀 수밖에 없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풀 수밖에 없는 어떤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외국 같은 경우는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상황을 풀어주거나 해결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없다 보니까 더더욱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폭력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사실 따져봐야 됩니다. 가해자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먼저 시작한 사람이 있고 항상 95% 이상이 아직까지도 남편들이 이야기가. 제가 강의를 하면 어떤 남자분들이 그래요. 요즘은 아내들만 맞고 사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 요즘은 남편도 맞아요. 그렇지만 통계적으로는 90% 이상이 아무래도 힘을 가지고 있는 남편들. 그래서 오늘 남편을 제가 욕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내들이 피해, 또 연약한 아이들이 피해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약자가 이제 폭력의 피해자로 놓일 수밖에 없고 약자에는 애완견도 포함돼요. 노인도 포함됩니다. 노인도 약자예요. 우리가 이제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태다라는 거를 깨달을 때가 뭐냐면 공동 의존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co-dependence라는 건데 공동 의존은 폭력이
이 행사되는 가정이나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침묵해요. 가족이 다 알고 있는데 가족의 비밀이에요. 쉬, 아버지 또 시작이다. 얘들아 방으로 들어가라. 엄마가 그냥 커버할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 몰래 다 도망치는. PC방으로 도망치던 친구 집으로 도망치던. 또 두 번째는 가해자의 행동에 불안해하면서도 적응이 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사는 방법이 터득이 되는 거죠. 5년, 10년 반복되면서. 또 세 번째는요. 피해자 역시도 똑같이 가해자 역할을 하게 돼요. 누구한테 이 폭력을 행사하겠어요? 아이들한테. 또 큰애는 작은애한테. 또 학교에 가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폭력의 원인 제공자의 역할은 끝으로 가서는 누군가에게 폭발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스팀, 압력밥솥의 스팀은 우리가 그냥 냅두면 어떻게 돼요? 터져요. 무조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거를 압력밥솥에 꼬다리를 틀어서 스팀을 빼야 되는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언제 요청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 상담할 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또는 과거에는요 상담가가 신고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그런 상담을 받는 사람의 비밀 유지, 정보의 비밀 유지가 또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함부로 또 신고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언제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바뀔 일이 아니다. 뭔가가 남편과 나 사이에 또는 격리가 필요하다. 물리적인 거리를 두어야만 폭력이 없어지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또 두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이 위협이 너무 커져서 이러다 죽겠다. 이러다 정말 맞아서 죽든지 칼에 맞든지 뭔가 이건 큰일 나겠다라는 그런 위협이 느껴질 때, 또 아이들까지도 손을 댈 때, 아이들한테도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도 똑같아 하면서 또 아이들이 배울 때 보면 어린아이들도요 폭력적으로 바뀌어요. 엄마한테 화를 낸다든지 유치원에 가서 애들을 때린다든지 작은 애를 때린다든지 할 때 정말 피 터지게 싸웁니다. 특히 형제들 간에, 남자 형제들 간에 너무나도 심하게 싸워서 그것이 사인이 돼서 오면 뒷조사를 해보면 결국 가서는 아버지의 폭력을 배운 거예요. 또 도울 사람들이 생겼을 때, 교회라든지 보호기관이라든지 또는 친정이 알게 돼서 도와줄 협력기관이 생겼을 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은 나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을 못해요. 왜냐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이혼당할 것 같아서. 그렇지만 꼭 이혼을 결심해야만 우리가 신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기관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성 긴급 전화 1366. 이것이 이제 가장 요즘 많이 가정 폭력으로 전화를 하는 곳입니다. 우선은 전화 걸어야 되는 피해자분들은요 죄책감을 먼저 버리셔야 됩니다. 그분들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맞을 짓을 했다. 그리고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심어줘요. 그래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너가 게으르고 우울증이 오고 몸이 맞았는데 게으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밥도 제대로 안 하고 나한테 밥도 안 차려주고 애들도 제대로 안 돌보니까 내가 너 때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고 넌 원래 그런 애야. 넌 원래 그렇게 게으르고 맞을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수치심을 유발하니까 내 마음속에서도 내가 맞을 짓을 했구나. 또는 다른 사람도 이따 맞는 거 알면 안 돼. 너무 창피해. 우리 엄마가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못 하게 되는 거죠. 피해자는 그럼 어떤 보호를 받게 되나요? 그걸 또 질문해요. 내가 신고하면 그럼 난 어떻게 돼요? 그게 두렵잖아요. 새로운 환경으로 바뀔 텐데. 우리 인간은요. 그 다음 강의가 이제 두려움이지만 불안하고 두려워요.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닥칠 것 같아서. 그러면 내가 아이들을 못 보게 되는 게 아닌가? 나는 그럼 어떤 무슨 수용소에 가 있는 게 아닐까? 그게 더 싫은 거죠. 그냥 차라리 익숙한 게 좋은 거지. 맞더라도 익숙한 게 낫다. 왜냐하면 남편이 또 회개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도움이 있습니다. 뭐 접근 금지를 신청한다든지 또 남편이 그 퇴거 명령 집에서 잠시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뭐 2달간 또 연장할 수도 있고요. 또 심하게는 전화 통신
그러니까 전화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집을 갑자기 떠나게 될 때 혹시라도 이게 갑작스러운 상황인 거거든요. 나 너 때릴 거야 오늘 밤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짐을 싸놔야 된다. 뭐 하루라도 어디 피해 있으려면 또 비상금, 아이들 뭐 또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챙겨야 될 게 많잖아요. 미리미리 싸놓고 아이들 장난감이나 이런 것도 또 사람 연락처. 하지만 그 믿어야 되는 사람이 또 남편에게 여기 있다고 알려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미리 다 얘기를 해놔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예방책인 것뿐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참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될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직면. 이것이 문제라는 걸 직면해야 돼요.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남편을 복종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종하라는 거는요, 상호간의 복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자는 폭력을 당하더라도 참고 복종해라 이런 말씀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폭력을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세요. 또 두 번째로는 바운더리를 만들어라. 너와 나 사이에 아무리 화가 내도 싸울 때 원칙을 정해라.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 이렇게 하면 내가 경찰을 부를 수도 있다. 아무리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빌어도 그런 각서를 받고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 거죠. 경찰을 부를 수 있다. 또 세 번째로는 위험 상황에서의 대책, 도움 청할 곳 이런 걸 마련하고, 네 번째는 아까 공동 의존에 대해서 얘기했죠. 나도 기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이런 다이나믹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계속 화내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용납하고 묵인하는, 쉬쉬하면서 우리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내자라는 공동 의존. 또 다섯 번째는 나를 살펴라. 내가 피해자고 상처를 받은 나를 돌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일으켜 몸을 일으켜 세워서 이 행동을 변화시킬 그럴 힘조차 없는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또 이런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억울함. 나는 왜 이런 가정을 만나게 됐는가. 또 누가 알까 봐에 대한 수치심, 또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이런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행동을 취할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우리나라 가정폭력이 굉장히 이슈화 많이 되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협력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용서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 남편을 용서하고 참아라, 이제 이런 답변이 올 때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용서라는 게 불가능해요, 사실은. 왜냐면 내가 뜨거워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용서라는 것이 남편이 저지른 일이 없었던 걸로 우리가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그 상황이 나와 내 가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큰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기 위해서.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기 때문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슬퍼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휴, 살았다, 이제 나는 이제 두 발 뻗고 살 수 있겠구나, 신난다, 이래야 되는데 다윗은 슬퍼했어요. 왜 슬퍼했습니까?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불쌍한 사울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불쌍한 남편, 이 사람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폭력을 가한 사람에게 너 용서해야 돼 라는 말은 너무 섣부른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셀프 케어가 돼야 됩니다. 내 마음속의 상처, 그런 어떤 당하는 것,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받는 상처,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롭고 물리적인 거리를 뒀을 때 남편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시선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남편도 결국 가서는 치료의 현장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거죠.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아내가 친정으로 이제 도피가 된 거죠. 그러면서 남편이 상담을 왔어요. 아내가 온 게 아니라 남편이 상담을 와서 하는 얘기가, 아내의 조건이 그거래요. 내가 집으로 다시 돌아갈 조건은 너가 상담을 받아서 달라지지 않는 한 난 돌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해야만 남편이 자기의 문제를 인식을 하고, 남자들이 이러고, 아니 내가 화를 낼 수도 있지, 남자가 성질 좀 낼 수 있지, 이게 뭐가 잘못인가?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받으러 오게끔 한 그 아내는 굉장히 지혜로운 아내인 거죠, 사실. 난 아내를 잃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겠습니다, 원장님. 그러고 온 거거든요. 자, 저희가 생각하기에 가정 학대, 아내 학대받는 것도 물론 있지만 아내의 학대가 결국은요, 남편이 아이를 학대하건 아내가 아이를 학대하는 쪽으로 이 학대의 방향이 흐릅니다. 약자 쪽으로. 그래서 아니, 아동 학대라니 우리나라에 아직도 그런 일이 있나? 그렇죠, 여러분? 아동 우상이 문제지. 아이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고, 응? 어른들은 다 뒷전임의 문제고, 학원비가 우리 가정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비용으로 나가는 게 문제지. 아동 학대? 이런 게 아직도 있나 싶은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보십시오. 도표를 보면 어때요? 놀라운 거는요, 5년 동안 3배가 증가됐다는 거예요. 최근.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저는 사회 현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빠짐없이 보는데, 아니, 이상하다. 우리가 옛날에 술 먹고 아버지가 아이를 때리고 이런 건 옛날 얘기지. 요즘에 그런 일이 아직도 있나? 근데 3배가 증가됐다는 게 참 희한하다. 제가 보니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가정 형편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남편분들이 직장에서의 설 자리가 없어. 또 파산이나 실직이 많아졌어요. 자영업자들, 또 직장 다니는 분들, 40, 50대 자기의 그 운명이 너무나도 위태로워지니까 이런 분노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큰 원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조부모랑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다 분가해서 핵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고 누가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겠다. 왜? 부모니까 내 아이 내가 양육하겠다는데, 내가 때리면서 훈육을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아동 학대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계모나 뭔가 그런 보육 시설에서 몰래 선생님들이 막 때리겠지. 요즘은 CCTV도 있고 하니까 TV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는요, 80% 이상이 친부 친모예요. 친부모 가정의 80%가 바로 가해자의 80%가 친부모라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뭐 신데렐라 콩쥐팥쥐의 재혼 가정은 7%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분들은 오히려 조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계부나 계모는 입양을 하지 않는 한 양육이나 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훈육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몰랐죠? 대부분 모르십니다. 내가 입양을 하지 않는 한 나의 그 훈육권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막 휘두르지 않아요. 근데 친모는 사실은 내가 내 자식 똑바로 되라고 휘두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그래서 부모 교육의 필요성이 점점 더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부모가 될 수 있지만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운 적은 없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모가 되어 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기를 안고 있는 거야. 또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어떤 법령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엄마가 되는데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너무 많잖아요. 분유 타는 법부터 다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법령이 없어요. 부모 교육에 대한 법령이 없고 그것을 강제화시킬 수 있는 게 없고, 심지어는 때리고 난 다음에도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아동학대로 분리를 해서 보호소에 보호되어도 갈 데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그럼 원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반복돼요. 그것을 제재할 만한 법령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이런 교육이나 상담을 받는 것도 돈이 없어서 또 못 받는 경우, 또 상담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죠.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나쁜 부모는 없어요. 다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는 엄마들은 모성애가 있습니다.
나는 늘 나쁜 엄마 같고 나는 늘 부족한 엄마 같고 나는 항상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학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데 연약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것들이 나도 모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소한 행동들이 이제 학대에 해당되게 되는데요. 학대가 뭐 정말 멍이들도 때리고 이런 학대만 학대가 아니에요. 사소한 거. 심지어는 부부싸움을 하는 장면을 많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 왜냐면 큰 소리가 오가니까. 저에게 상담 온 분들이 성인이 돼서 과거를 기억할 때 기억하는 것이 우리 집은 늘 고성이 오고 갔었다. 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소리 지르고 엄마는 못 살겠다 그러고 집 나가고 이런 환경에서 난 자랐다라는 것을 회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집이 매일 그랬냐?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몇 번 있었던 일들이 그냥 두려움이 뇌에 그냥 박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늘 그랬고 나는 늘 공포 속에 살았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깨어있는 부모님들은 부부싸움을 할 때 운동장으로 갑니다. 집집마다 학교 운동장들이 있잖아요. 굴로 가요. 동네 사람들 안 보이는. 또 부모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부모 교육센터까지 가서 나 교육받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주변에 있어요? 주변에 없어요. 사실은 교회나 저같이 상담소를 운영하는 데서 많이 해야 돼요. 또 부모의 협력 체계가 없다. 이게 바로 엄마가 혼자 키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분들은 아이를 키우는 아내에게 자유시간을 많이 주셔야 돼요. 가서 비슷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하고 가서 수다 떨게 해야 돼요. 그래 엄마들끼리 쓸데없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니에요.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나 애들 키울 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좀 말 듣더라. 이렇게 해봐 너도. 그런 식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근데 그것이 불가능한 가정이 어디냐면요. 해외에 있는 가정. 또 고립된 가정. 많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 가정. 목회자 가정은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고립됐어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인터넷을 많이 하죠. 육아 정보가 너무 과도해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냐. 여기선 이렇게 하라 그러고 여기선 이렇게 하라 그러고 상반된 얘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서 자기 나름대로의 양육 방식을 개발하지 못해요. 그래서 프랑스 엄마처럼 양육하라. 이런 책들이 유행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프랑스 엄마는 자기 나름대로의 양육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내가 엄마로서 신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정답은 딱 한 가지가 아닙니다. 정답은요. 아이의 기질과 엄마의 기질에 따라서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모두가 다 똑같은 방법으로 훈육한다면 로봇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엄마는 자신감이 없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존감이 낮아져 버릇하니까 인터넷이나 책에 의존하고 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아나키 같은 것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뭐 아나키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요.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약 안 쓰고. 그래서 그 피부병,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막 박박 긁고 있는데도 뭐 그냥 물로 씻어주느라고 그랬지 뭐 약초물로 이렇게 해결하고. 약을 안 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의사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애라고 생각해 봐요. 그죠? 약을 쓰면 안 가져올 텐데 약을 안 써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긁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밥을 못 먹고 하니까 성장이 안 돼요. 또 무슨 이렇게 피부병 같은 걸 막 박박 긁고 있으면 동료 아이들 옆에 오겠어요? 엄마들이 못 가게 해요. 옮는다고. 그러면 그 아이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런 육아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내 마음, 내가 내 아이를 이렇게 키우겠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엄마들 상담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엄마들이 안 됐다. 왜냐면 어느 누구도 의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한 생명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근데 엄마들에게 너무나 과중한 어깨의 짐이 제가 느껴져요.
어깨에 짐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아이가 잘못되면 무조건 엄마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엄마에서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또 아동 학대, 나는 아동 학대까지는 한 적 없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해당되는 게 있을 겁니다. 비난을 한다든지, 무관심, 무응답, 불렀는데 대답 안 해요. 엄마 근데 너 좀 당해봐라, 대답도 안 해. 설거지 막 하고. 그럼 계속 전화하는 거. 너 어디야? 계속 전화하는 거. 정서적인 학대는요,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몰래 보는 거, 아이의 일기장을 몰래 보는 거, 또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거. 가족이 어디 가야 되는데 몰래 안 알려줘. 엄마 제발 내 방에서 나가주세요. 방에서 안 나가. 말하는데 말을 막거나 말을 따라해. 너 말버릇 좀 봐라 하면서 말을 막 따라하고 이러는 경우. 잠을 못 자게 해요. 너 얘기 좀 해 이러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줘요. 밖에서도 망신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당되고요. 아끼는 물건을 망가뜨려. 이거 부부 사이에 많습니다. 자동차 키를 숨긴다. 저는 요즘에 방송 보고 놀란 게 뭐 커피에다 소금 타고 막 이러더라고요. 복수한다고. 저는 그거는 폭력이에요. 응? 그러면 남편이 음식에 독 탈까 봐 먹을 수 있겠어요? 서로가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죠. 응? 차 안에서 난폭한 운전하는 거. 운전자 맘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 그냥 당하는 거예요. 차에서 뛰어내리는 상까지 봤어요, 제가. 남편이 난폭하게 운동하니까 스턴트맨도 아니고 창문을 열고 굴러서 겨우 자기의 목숨을 부지했고. 차에서 내려줘 하는데 안 내려준 거예요. 별의별 다 있습니다, 여러분. 또 방치. 뭐 성폭행까지 간 건 아니더라도 음식을 안 주고 밥 안 차려주고 학교 안 보내고 학원 안 보내고 가고 싶다는 거 안 시키고 학습 안 시키고 하는 것들, 병원 안 보내는 거. 또 외모 지적. 그렇게 배가 나와가지고 되겠니? 그렇게 뚱뚱해서 넌 시집 가겠니? 이런 거 다 학대예요. 사실은 영적 학대도 저는 제가 포함시킨 거예요. 원래는 네 가지뿐이 없는데 영적 학대도입니다. 또 그러다 지옥 가. 또 그러다 지옥 가. 또 그렇게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이 너 예뻐하시겠니? 권위로 통제하는 거죠. 부당한 요구. 자,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폭력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약자라서 폭력을 견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들 많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 대라. 응?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아라. 사실은 이런 거는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종교적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당하는.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남편이 나의 십자가구나. 그게 아니라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망치는 거는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 아니다. 다윗도 사울의 창에 피해 도망갔어요. 그렇죠? 굴 속으로 도망갔잖아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것은 상호 복종의 문제다. 그러면 결국 폭력을 없애는 법, 폭력을 벗어나는 법은 부부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가정 내의 폭력은 대부분은 부부 갈등에서 유발되니까. 그럼 여러분, 사실 이것이 마지막 슬라이드 키예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핵심인데요. 부부 갈등은 나쁜 상황이 누구나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30년, 50년 더 이상, 길게는 그 이상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올 겁니다. 저는 결혼식장을 이제 뭐 많이 가게 되는데요. 신랑 신부를 보면요, 참 예쁘다 싶지만 마음이 무거워요. 기쁨보다는 축복을 해주지만 물론 마음이 약간 무거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 전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다. 우리가 물론 주변에 결혼 생활을 굉장히 행복하게 하는 분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정말 낯간지러운 말 많이 하고. 그 가트맨이라고 굉장히 부부 치료 권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혼부부의 90%를 내가 만나보면 이혼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그분이 점쟁이가 아닌데 어떻게 하겠어요? 부부 사이에 쓰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깎아내리느냐, 서로가 냉담하느냐, 서로가 오늘 너무 예뻐, 뭐 서로를 위하느냐. 정말 낯간지러운 말들 우리 잘 못하잖아요. 서로가 예쁘다고 뺨을 만져주고 어깨를 주물러주고 하는 바디 랭귀지가 있느냐. 몇 가지 포인트만 봐도 이 부부들이 앞으로의 그 긴 여정을 끈끈하게 접착제가 붙여져 있는가, 아니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가, 언제든지 서로를 비난할 수 있는가 보면 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조금은 보면 알 것 같아요. 근데 그 가트맨이라는 연구소에서는 90% 이상을 점친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상황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1위가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 빚과 돈 문제입니다. 사실 직장 다니면서 실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내가 남편 몰래 빚 만드는 분 계십니다. 왜? 친구한테 돈 거주다가.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막 정말 저라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정말 주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남편만 보면 심장이 뛰고, 이 빚을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는데 능력은 없고. 이게 바로 또 이혼의 이유가 되는 거죠. 또 부부 갈등의 큰 원인 중에 1위가 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점검해야 돼요. 내 경제력이라는 게요, 꼭 돈을 많이 버는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관리, 자기 카드빚 생기면 안 되죠. 내 한도 내에서 내가 내 생활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또 친구 관리, 시간 관리 어떻게 하는가, 맨날 늦잠 자는가, 게으르게 생활하는가, 친구들 만나느라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이 결혼 전에 다음 강의에 있습니다. 결혼 전에 이미 점검이 돼야 되는데 결혼식 올린다고 사람 바뀌나요? 부모도 못 바뀐 걸 내가 어떻게 바뀌게 해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가 결혼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그런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런 일이 생긴다고 이혼이 대안인가? 이혼이 대안인가? 원장님, 우리 남편 빚이 10억이에요, 1억이에요. 우리 남편 바람 펴요. 이혼이 대안인가? 접착제를 띠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가 엄청납니다. 두 종이를 A4용지에 붙여보세요. 이게 5년, 10년 지나서 그걸 띄워보세요. 띄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띈다 하더라도 양쪽 다 손상이 커요. 이혼 후 폭풍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폭풍은. 아이들에게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제가 상담한 분이 있었는데 해외에서 이제 가정폭력 경험을 부부싸움 하다 보니까 경험하고 친정이 서울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비행기표 끊어서, 그분은 그래서 다행이죠. 비행기표 끊을 여력이 됐으니까 도망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상담을 받고 난 도저히 못 살겠다. 한국에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어요. 일단은 그 기간을 가져라. 별거의 기간을 갖고 남편도 반성하고 나도 반성하고 다시 돌아가서 노력할 부분들을 노력해라. 언젠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조심하는 부분, 나의 잘못,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비춰보면서 고쳐야 될 부분 알게 됩니다. 또 서로의 독특성을 존중해야 돼요. 독특성. 그렇지만 같이 살려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가다듬어지고 깎여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부부 생활이에요.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저 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바뀔 거예요. 저 사람부터 바뀌어야 돼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요, 제가 노부부의 이혼도 상담해 봤지만 노인분들도 오세요. 70 되셔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싸울 힘도 많으시다. 그렇지만 그것도 존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은 인생은 내가 내 인생으로 살고 싶다는 거니까. 그 70대 노부부를 상담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거였어요. 결국은 우리가 상대를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되겠구나. 연민.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결국은 그 부부는 이제 집을 따로 이렇게 좀 사는 걸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대안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부부 갈등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가정 폭력이 꼭
우리 집만의 문제는 아니다. 내가 헤쳐나갈 방법들이 있다. 또 우리 아이들 위해서 또는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폭력을 참으라고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결의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면서 오늘 남편 보시면서 칭찬 한마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